저는 방금 전에 소개받은 인천대학교 동부와 통상학부의 정승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금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소중한 금요일, 날씨도 오늘 참 좋고 미세먼지도 없는 날인데 이렇게 하는 금요강좌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제 강의 들으러 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강의는 이제 크게 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이제 북한의 금융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요. 사실 이제 메인은 이 두 부분입니다. 이제 남한의 북한 이탈 주민이 한 3만 명 계신데요. 그분들이 이제 남한 금융제도 어떻게 적응하는지 요거를 대해서 이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를 이해하시려면 북한 이탈 주민이 원래 거주하셨던 이제 북한에서 어떤 금융 생활을 하셨는지, 어떤 금융 시스템 안에 살았는지를 좀 아시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앞에 좀 사전적인 지식 차원에서 이제 금융제도에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순서는 이제 크게 네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북한의 금융제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래 연구했던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의 남한 금융 제도의 적응에 대해서는 요 세 가지 파트를 통해서 첫 번째는 이제 연구 목적, 데이터, 또 어떻게 분석했는지 그 결과, 결론 이 세 부분 나눠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북한의 금융 제도인데요. 시작하자마자 이제 바로 퀴즈를 본다고 하니까 좀 당황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슬라이드 책자는 보지 마시고 저를 봐주세요. 한번 여러분의 북한 금융제도에 대한 상식 수준 한번 제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정해서 여쭤보진 않고요. 그냥 yes or no니까 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은 중앙은행, 북한에는 중앙은행을 조선중앙은행이라고 합니다. 조선중앙은행으로부터 받는다. yes or no예요. 자, 일단 요거 전에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남한의 중앙은행은 어디죠? 한국은행이죠. 여기 여러분 지금 금요강좌 여기 주최하는 한국은행. 자, 한국은행 직원들은 월급을 어디서 받을까요? 중앙은행으로 받을까요? 아니면 상업은행으로 받을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뭐 한국은행도 은행인데 다 한국은행 직원들 계좌가 있지 않겠냐. 거기서 은행 월급 받을 거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중앙은행 직원들은 한국중앙은행으로부터 월급 받는다. 한 분? 나머지, 아니다. 한국은행 직원들도 뭐 시중은행, 뭐 신한은행이나 SC제일은행에서부터 월급 받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맞습니다. 이 대부분 한 분 빼시고 다 맞추셨는데요. 한국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원적 금융제도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걸 확실히 알고 있는데요. 저도 이 인천대학교 가기 전에 한국은행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제 월급은 이제 SC제일은행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이제 상업은행 업무는 안 하죠. 오직 이제 소위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이제 인플레이션 관리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는 이 개인 계좌는 없어요. 은행들 계좌, 은행들이 대액 결제하는 계좌들만 있는데요. 그럼 자, 본래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북한은 어떨까요? 남한은 그렇지만 북한도 뭐 이렇게 다른 은행으로 중앙은행으로도 받지는 않을 거다. 자, 이거 예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중앙으로부터 받는다. 크게 한번. 한 절반 정도. 아니다. 우리 한국은행 똑같이 그렇게 받을 것이다. 노. 손 들어보세요. 아까보다 많네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북한은 이제 우리와 아주 다른 금융 제도를 갖고 있는데요. 북한은 은행이 하나밖에 없어요. 조선중앙은행. 물론 이제 다른 뭐 무역은행 이런 거 있지만 사실상 실적 의미에서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하나입니다. 해서 모든 기업들은 중앙은행이 계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 뭐 인터넷 뱅킹 하듯이 입금이 되진 않지만 그 기업들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월급을 받아서 각 직원들한테 이제 나눠줍니다. 그래서 월급은 다 중앙은행으로부터 받는 게 맞고요.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가계부채 문제
아주 심각하죠. 뭐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북한에는 가계대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북한에도 가계대출이 있을 것이다. 예, 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있다만 하시네요. 자, 없다. 북한에는 가계대출이란 게 없을 것이다. 예, 없다는 분이 훨씬 더 많네요. 정답은 이제 없습니다. 예. 북한에는 대출을 기업만 해요. 기업에 대한 대출만 하고 가계대출은 없습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주제랑도 연결되어 있는 얘기인데요. 북한은 가계대출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대출을 받고 대출을 갚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위 신용생활을 해본 적은 경험이 없습니다. 이런 신용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타 사회주의국가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가계대출이. 북한은 없기 때문에 더 이제 이분들이 전혀 다른 금융 시스템에 적응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인데요. 북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대출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큰 자금이 쓸 때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하는 고리대 같은 사금융을 이용합니다. 네, 고리대 같은 사금융 할 때 북한은 뭐 이자율이 몇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자율은 연 단위 이자율일까요? 월 단위 이자율일까요? 자, 월 단위로 계산한다. 한번 조금 계시고 아니 똑같다 우리랑 우리도 이제 가계대출 금리가 뭐 주택담보대출 하면 뭐 4% 5%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연 단위로 북한도 비슷하게 그렇게 할 것이다. 손들어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이거는 약간 절반인데요. 놀라운 거는 이제 북한은 이제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월 단위로 몇 %나 될까요? 대략. 우리는 요즘 대출금리가 굉장히 낮잖아요. 몇 % 될까요? 보통 이제 북한 이탈 주민 만나서 물어보면 15% 정도. 엄청나게 높죠. 월 단위. 그러니까 뭐 단위이긴 합니다. 그래도 연 단위로 계산하면 100%가 넘는 금리죠.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래서 그런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북한 사람들이 대출받는 이유는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받지는 일부도 받습니다. 잔금 같은 경우는 좀 받지만 이렇게 높은 금리를 주고 돈을 빌리기 때문에 주로 어떤 데 쓸까요? 대출을 받을까요? 목적이. 예, 맞습니다. 사업자금. 예,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받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지만 이제 받는다면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북한은 이제 아까 대출은 없지만 예금은 있습니다. 예, 예금은 있는데 북한 주민은 이제 남한 주민하고 비교했을 때 아니면 뭐 북한 주민 같이 봤을 때 저축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적게 할까요? 자, 저축을 많이 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강제로 막 시켜가지고 많이 할 거다. 예, 이렇게 한 분 계시고 정이 없네요. 아니다. 북한은 저축 거의 안 할 거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정답은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다. 강제로는 좀 해요. 강제로는. 북한은 인민반이라고 있는데 저희 반상회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강제로 이제 저축을 독려하기도 했지만 강제로 저축을 일부 하긴 하지만 자발적으로 저축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대출은 강제로 시키지만 찾을 때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서류를 요구해요. 왜 찾느냐, 뭐 했을 거냐, 뭐 오래 걸려요. 또 찾으려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금융기관에 대해서 저축을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뭐 좀 받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대출을 요구했을 경우 즉시 주도록 해라 이런 뭐 문건도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 물어보면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 금융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좀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이 아니라 이렇게 뭐 고리대나 이런 걸 이용한 경우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 아까 4가지 문제 다 맞히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앞에 대단하시네.
거의 북한 금융 전문가시네요. 예. 예. 이 네 가지만 아시면 전문가예요. 예, 거의. 한 가지 더 이제 또 여기 강의 오신 분들 한 가지 더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게 북한의 금융제도 중에 가장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북한은 이제 무현금과 현금 이 두 가지 별도의 자금 유통 경로가 있어요. 이것만 알고 가셔도 굉장히 북한 금융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고 계신 건데요. 무현금은 여러분 계좌이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카카오페이나 아니면 은행을 통해 자금 이체할 때 그냥 실제로 돈이 찾아서 주진 않잖아요. 그냥 은행 시스템에서 통장 잔액만 바뀌는 거죠, 그죠? 그걸 이제 북한 용어로 하면 무현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기업이 중앙은행 계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행을 중앙은행 말합니다. 조선중앙은행에 모든 기업소의 계좌가 있는데 그 계좌에 가령 A 기업소가 청진제강소 아니면 금칙제철소다 그러면 B 기업이 어떤 건설 기업이에요. 그러면 그 두 기업 간에 작은 거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청진제강소에서 철을 팔아요. 그러면 실제 돈이 오가는 게 아니라 계획에 따라서 모든 기업의 예산에 따라서 분배된 자금이 요 기업의 어카운트에서 요 기업의 어카운트로 이렇게 이체가 되는 것이죠. 실제 돈의 장부상에서만 오고 갑니다. 그런 걸 이제 무현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랑 차이 있는 거는 여러분의 계좌에 있는 돈은 현금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현금을 찾을 수도 있고 계좌에 이체할 수도 있죠.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니에요. 이 무현금 계좌, 북한에서 말하는 기본 돈짜리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한 개 챙겨가세요. 계좌는 북한 돈으로 뭐다? 돈짜리. 예, 돈짜리 하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계좌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기본 돈짜리에서 이렇게 숫자만 바뀌는 식으로 이제 거래되는 게 무현금입니다. 현금 인출은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북한에는 가계대출이 없다고 그랬는데 북한은 기업대출만 있습니다. 이 가계대출이 없는 이유가 이 대출 자체도 이제 무현금으로만 이루어져요. 그리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런 무현금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북한은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에 따라서 B기업소에 철강 1톤을 보내는 계획이 있어요. 그럼 1톤에 대해서 돈을 보내겠죠. 이렇게 모든 거래를 중앙은행이 감시하는 거를 그러면 실물의 거래와 현금의 거래가 일치하잖아요. 이런 걸 이제 원회의한 통제라고 그럽니다. 근데 북한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계획 경제가 잘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계획대로 1톤을 보내라 마라 해도 실제로 집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 현금 거래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현금 돈짜리라고 해서 기업이 현금으로 돈을 번 걸 이 중앙은행 계좌에 입금을 하면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제도를 최근에 도입은 했습니다. 다시 이 돈짜리가 뭐라고요? 계좌예요. 나중에 이제 북한하고 경합할 때 돈짜리 이렇게 하면 계좌다.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현금 시스템이고요. 북한에 이제 현금 시스템은 이렇게 됩니다. 현금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중앙은행에서 각 기업소의 계좌에 계획에 따라서 돈을 입금시켜 주잖아요. 자금 계획을. 그러면은 그 중에 찾을 수 있는 거는 다 무현금으로 거래하지만 찾을 수 있는 거는 생활비만 찾을 수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월급만. 그 월급을 이제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는데 그 월급은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저희 말하면 통화 공급입니다. 예, 현금 통화 공급. 현금 통화 공급이 되는데 그걸 다시 또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 회수를 하는 통로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하나는 이제 국영상점에서 물자를 구입하잖아요. 그럼 회수가 되겠죠. 어차피 북한은 이제 정부랑 다 정부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앙은행으로 다시 회수됩니다. 국영상점에서 물건을 사면. 또 하나는 이제 은행 예치를 하게 되면 다시 회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월급 주고 국영상점이나 은행을 통해서 회수하고 이렇게 되면은 통화량이 증가할 일이 없어요. 북한에는.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제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보셔서 알겠지만 시장에는 이제 물건이 많아요. 장마당이나 이런 시장에는. 근데 국영상점에 물건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없어요, 거의. 예. 국영상점에. 그래서 국영상점에서는 사실 이제
국영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데 뭐 평양이나 이런 데는 이제 가능한데 그 평양 이외의 지역에는 국영상점에서 물건 구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수가 안 되는 거죠. 국영상점을 통해서 회수가. 또 하나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북한 사람들은 이제 중앙은행 잘 안 믿기 때문에 예금을 많이 하나요?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금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한번 생활비로 풀인 현금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계속 현금이 누수가 생기는 거예요. 통화량 계속 찍어내는데 현금이 돌아오질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인플레이션이 생겨요. 역시 이 금융왕제 오시는 분 굉장히 경제학 수준이 높으신데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북한 항상 그 인플레이션이 늘 북한 경제에 있었어요. 최근에는 이제 북한에도 이제 카드 같은 걸 발행하는데 뭐 조선중앙은행에서도 카드 발행하고 참 저희랑 다르죠. 발행을 하는데 이런 노력들이 다 이런 현금에 대한 그 환수를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자, 요 이제 금융 시스템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을 텐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 중요하게 또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이제 2009년 화폐 개혁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제 IMF 옛날에 이제 그 외환위기죠. 뭐 1997년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북한에서는 제일 중요한 연도가 이제 2009년이에요. 경제적으로는. 아까 방금 전에 북한의 중앙은행이 발권을 해서 그 통화량이 시중에 나가는데요. 환수가 안 된다고 했죠. 그럼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죠. 그 인플레이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간단한 방법. 여러분이 계획 당국자예요. 이제 계획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돈이 계속 풀려가지고 계속 시중에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단한 방법은 이제 뭐 통화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면 되겠죠. 근데 그런 건 복잡한 방법이고 간단한 방법은 이제 바로 이제 화폐 개혁을 하는 겁니다. 화폐 개혁. 화폐 개혁을 해서 이제 실통화량을 줄여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일순간에. 예. 이제 그 일을 2009년에 북한이 11월에 했습니다. 2009년 11월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화폐 개혁이랑 북한이 하는 화폐 개혁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예요. 한국에서도 이제 화폐 개혁을 예전에 한 적이 있지만 화폐 개혁은 사실은 1대1로 많이 합니다. 신권과 국권. 그리고 이제 무제한 다 해주죠. 그죠? 근데 북한은 정말 그 잔인한 정권이란 게 여기서 나타납니다. 북한은 어떻게 화폐 개혁을 했냐면요. 100대1로 화폐 개혁을 해요. 이건 문제가 안 되죠. 100대1로 해서 똑같이 다 해주면. 여러분 100원 국권을 가져가면 신권 1원을 주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전혀 안 되는데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그 한도가 한 세대당 10만 원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사람들이 은행에 저금 잘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돈 다 어디다 놓을까요? 자기가 번 돈, 시장에서 장사하고 이렇게 해서 번 돈은 다 장독대, 땅 파묻고 집에 있어요. 이 화폐 개혁 요 한순간 10만 원 빼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요? 예, 맞습니다. 쓰레기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도 문제 생각해서 50만 원까지 확대해주는데 50만 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제가 탈북하신 탈북자분들을 좀 만났는데요.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해야죠. 만났는데 이때 자살하신 분 많대요. 예, 자기 자식 결혼하려고 모아둔 자금이 일순간에 다 뭐가 돼요? 다 쓰레기 돼 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북한에서는 돈이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에는 이제 김일성 초상화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훼손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당시에 너무 화가 나니까 그거를 구청, 우리 말하면 도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시청 같은 건데 그 앞에서 불태우고 이런 분도 많았을 때요.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간도 일주일만 주는 거예요. 기간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화폐 개혁을 한 이 순간에는 어떻게 돼요? 통화량이 확 주니까 물가가 떨어지겠죠. 그죠? 강제로. 근데 이렇게 해서 시장 물가랑 북한 물가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장 물가랑 국정 물가가 있는데 이거를 일치시켰어요. 요 지점에. 근데 이게 이대로만 북한 계획 당국의 의도대로 이렇게 해서 쭉 가면 좋을 텐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 반응하겠죠, 이거에 대해서. 무슨 반응이
될까요? 이제 더 이상 북한 원화에 대해서 믿음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통화 당국에 대해서도 믿음이 상실이 되죠. 그래서 북한 통화를 더 이상 안 쓰는 거예요. 안 쓰고 뭘 쓸까요, 이제? 북한 사람들은 외화를 쓰게 됩니다. 이 이유로.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확 급격히 늘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요 화폐개혁한 시점에서는 국정환율이 지금 이제 1달러에 100원 정도입니다. 100원 정도였지만 화폐개혁 바로 직후에 그 환율이, 시장 환율이 지금 1달러 여러분 가시면 1달러 가서 뭐 북한의 공식 금융기관에 가서 바꾸시면 얼마 줄까요? 1달러 여러분 가져가면 100원 줘요. 근데 여러분 시장 가서 그걸 바꾸시면 얼마예요? 8,000원입니다. 8,000원. 예. 그래서 이번에 8,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사람들이 외화를 선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돈만 들어오면 바로 달러로 바꿔가지고 이제 사람 쓰고, 예전에는 그 달러를 일종의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만 썼다면 지금은 달러로 거래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집 같은 거래할 때 1대 8,000원이니까 뭐 집이 말하자면 달러로 10,000불이다 그러면 그거를 원화로 결제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리고 환율이 불안하니까. 그래서 집이나 내구재, 냉장고나 이런 거는 다 달러나 위엔으로 거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외화통에서 이렇게 확대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항상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통화 당국으로부터 이렇게 말하자면은 속임을 당한 거죠. 이런 북한 주민들이 남한이 오면은 남한 금융기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 은행 잘 안 믿어요. 예, 저금 잘 안 합니다, 북한 사람들도. 그래서 이렇게 저금하세요. 이상하게 북한 이탈 주민들이 와가지고 뭐 고수익이다, 200%, 300% 수익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혹해요, 이분들이. 뭐 정기예금 이런 거 잘 들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배후에는 이제 이런 경험들이 작용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북한, 여러분이 이제 제 강의 앞에 부분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기초가 잘 닦이신 거예요. 앞으로 이제 설명드릴 것에 대해서는 기초가. 그래서 이런 제도 하에서 사신 분들이 그럼 과연 남한에 오셔가지고 적응을 잘 할까? 이런 이제 적응을 잘 못할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게 되겠죠. 네, 이제 시작이 되실 겁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분들이 생활하시는지 제가 연구한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원래 제목은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신용 행태에 관한 연구예요. 그래서 제가 한은혜에서 재직할 때 수행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전체의 풀텍스트를 원하시면 요 제목에 연구를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시고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면은 요 페이퍼 다운 받으셔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연구 목적과 데이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이탈 주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을 잘하게 된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나중에 통일이 되더라도 큰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 이분들이 남한에 오셔서 적응 잘 못한다.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거는 나중에 통일이 되면 통일 비용도 커질 것이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는 단순히 이제 이분들을 잘 적응시키자, 정착 지원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 안정적 사회 통합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일 경우 여러분 통일 비용 많이 들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통일 비용이 많이 들었으면 그 통일 비용이 대부분 SOC 투자 이런 데 쓰지 않았을까? 동독 지역에 낙후되어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대부분이 뭐에 쓰였냐면 사회복지 비용이에요. 뭐냐면 북한 이제 동독 분들이 잘 직업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럼 뭘 줘야 되죠? 실업급여 이런 걸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일자리가 많이 없다 보면 여러 가지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 비용이 지출되는데 이것처럼 이제 동독과 서독처럼 이렇게 급격히 경제가 통합이 되는 경우에는 적응 문제 생기고 적응이 잘 못할 경우에 이렇게 큰 사회적 코스트를 발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한 연구에 의하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적응에 여러 어려움들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다른 이 연구 말고 다른 연구에서도 한 가지 이제 분석한 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연구에서는 제일 큰 어려움이 이제 금융 지식의 부족입니다. 예. 다른 연구 보니까는 또 북한 이탈 주민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북한은 이제 계획 경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다 대학생들 보면 많이 계신데 취업하기 어려우시죠? 취업, 그죠?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 서치해야 되잖아요. 어느 직장인 공고가 어디서 났는지, 거기서 뭐 어떤 자격 조건을 요구하는지 하는데, 북한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취업 준비할까요? 남한처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북한은? 북한은 이제 남자분인 경우에 군 생활이 10년이 넘어요, 일단은 이제 걱정 없어요. 군대 가면 되니까. 근데 군대 제대하면 어떻게 할까요? 국가에서 배치를 해줘요. 너는 어디에서 일해라. 넌 농장에서 일해라. 이렇게 배치를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잡 서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분들은. 그래서 남한에 오면은 이제 이런 직업 탐색도 어려워합니다. 그런 어려움인데, 또 이제 금융 지식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제 시스템에 살다 보니까 금융 지식도 굉장히 이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움을 주는데, 예를 들면 북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조그마한 은행들은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조선중앙은행은 하나밖에 없는 이제 일원적 은행 제도 하에 살았어요. 그래서 뭐 신한은행, 뭐 SC제일은행 뭐 이런 은행들은 이제 1금융권이고, 그 뭐 저축은행 이런 건 2금융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신용 등급이 된다면 대출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어디부터 가야 되죠? 뭐 땡땡머니 이런 데부터 가야 됩니까? 카드사, 현금 서비스 이런 거부터 받아야 돼요? 일단 자격이 된다면 어디부터 가야 돼요? 금리가 낮은 1금융권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 이탈 주민이 이거 구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1금융, 2금융, 1금융. 그래서 이런 게 정착하기 어려움이 되고,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이제 금융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신용관리 등에 이제 어떻게 내가 신용관리를 잘해서 1등급이면 금리가 낮고, 신용관리를 못해가지고 신용등급이 높으면 금리가 낮다. 이런 지식이 잘 없는 상태에서 막 카드도 만들고 대출도 받고 이런 상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전에 이제 저희 외환위기 시절에도 막 카드 발행을 이렇게 쉽게 카드 발행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대학생들한테 막 길거리에서도. 그분들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신용불량자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신용활동을 참여하게 되면 연체나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증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이제 연체는 괜찮은데 이게 길어지면 채무불이행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 대출을 진짜 나중에 자기가 어떤 비즈니스 하고 싶어요. 아니면 집을 사고 싶어요. 그런데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이런 일종의 이민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 이민자들의 정착하기에 필요한 어떤 금융 자원, 파이낸셜 리소스를 받는 데서 배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착에 있어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융지식 부족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작용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분들이 어떤 행태를 갖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남한 주민에 비해서 북한 이탈 주민의 금융 지식이 수준이 얼마인가 이렇게 보여주는 조사인데요. 이거는 금융감독원에서 한 조사입니다. 2015년 금융 이해력 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세 집단을 비교했어요. 하나는 이제 그 일반 남한 주민이죠. 남한 성인들. 그리고 따로 이제 북한 이탈 주민 표본도 했습니다. 다문화 가족은 이제 국제 결혼하신 분들, 이런 분들인데,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은 금융 지식이 100점 만점에 남한 이제 우리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는 뭐 75점이라 그러면은 이거 보세요. 북한 이탈 주민 어때요?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뭐 행위 태도에서 점수 다 낮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게, 뭐 재밌다기보다도 또 하나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인지도,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했을 때, 예를 들면 요구불예금, 여러분 요구불예금 있잖아요. 수시로 입출할 수 있는 거. 그걸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한의 주민들은 대부분 다 알겠죠. 90%가 넘게. 대부분 다 생명보험에 대해서 아세요? 뭐 아니면 신용대출에 대해서 아세요? 대부분 다 알아요. 근데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인 경우는 모른다는 거죠.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실제 이제 모르니까 이런 걸 보유할 수 있을까요? 보유할 수도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여러분 다 그냥 자유입출금 통장 같은 한 개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북한 이탈 주민 같은 경우는 그 가진 비율이 50%밖에 안 된다는 거죠. 50% 이하. 생명보험은 더 낮고, 신용대출도 더 굉장히 좀 보유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영어가 나와서 또 당황하셨을 텐데요. 자, 이거는 한 재밌는 연구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제학술지에 실린 논문인데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북한 이탈 주민하고 그 남한 주민하고 비교한 연구인데요. 이건 그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금융 지식을 물어보는 3가지 질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정답을 가리시고 이거 3개 풀어보셔가지고 틀리시면 여러분의 금융 지식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도 풀어보세요. 1번은 문제는 뭐냐면, 1번은 여러분 이제 이자율에 관한 문제예요. 이자율에.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 통장에 이제 $100가 있어요. 물론 이제 북한 이탈 주민한테 물어볼 때는 한글로 물어봤어요. 여러분 통장에 이제 $100가 있는데, 연 이율이 2%예요. 2%. 2%면 연 이율이 2%예요. 근데 5년 후가 되면은 이 돈이 이제 얼마나 될 것이냐, 그거 물어본 거예요. 자, $102보다 클까요? $102할까요? $102보다 작을까요? 정답은, 머뭇거리시는 분 계신데요. $102보다 크죠. 왜냐하면 연이율이 이제 2%니까. 이게 이자율에 대한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질문이에요. 인플레이션의 질문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 통장에 아까처럼 이제 $100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그 통장에는 이자율이 몇 퍼센트? 1%예요. 근데 보니까 인플레이션 레이시, 물가 상승률이 2%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내년에 말하자면 물이 $100라고 쳐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물건을 더 살 수 있을까요? 더 살 수 있다. 이제 이 문제예요. 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이게 이자율이 1%면 1년에 얼마 받죠? 101불 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물값은 얼마 돼요? 물가 상승 2%니까. $102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 못 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노입니다. 이게 자세히 설명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높은 수준의 분들한테. 마지막,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질문이고, 세 번째는 이제 투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질문인데, 여러분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말하자면 주장이 맞느냐 틀리냐,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투자한다면, 한 회사에 몰빵이라고 하나요? 다 투자하는 게 더 안전하냐? 아니면 100만 원 있으면 그걸 나눠서 투자하는 게 더 안전하냐?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더 안전하죠? 나눠서 투자하는 게 낫잖아요. 근데 요 3가지를 물어봤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결과입니다. 비교한 결과인데요. 자, 보시면 1번 문제. 이자율에 대한 문제죠. 여기 보면 제일 격차가 심해요. 북한 이탈 주민 중에 맞힌 게 50%밖에 안 돼요. 1번 문제. 남한도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77%. 2016년에 똑같은 조사했는데요. 그거 더 낮아요. 42%. 이자율에 대한 개념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북한 이탈 주민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자율에 대한 지식이 낮은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질문 보세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질문은 상대적으로 답변율이 훨씬 높아요, 이거보다. 물론 남한 주민은 좀 더 높지만 왜 높을까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식은 왜 높을까요? 자기도 북한에서 경험했으니까. 남한에서 경험할 수 없는 걸 경험하잖아요, 북한. 이거 보세요. 북한은 이런 인플레이션을 경험해요. 100%씩 올라가는. 여기 한은의 지금 물가상승률 목표 얼마죠? 타겟팅 목표? 2%잖아요. 그죠? 여기 보세요. 막 100%씩 올라가요. 여기 쌀 같은 경우는 1,000원이었던 쌀값이
1년도 안 된 기간에 뭐 3,000원, 4,000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지식은 자기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자, 마지막으로 요 포트폴리오,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여기는 좀 많이 맞췄네요. 여기는 또 그래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세 질문 모두 남한에서 태어나신 분들, 그러니까 남한 일반 주민들에 비해 북한 이탈 주민들의 금융 지식이 훨씬 떨어진다.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는 분들이 우리가 이제 뭐 제가 연구 결과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예상하실 수 있겠죠. 남한 금융 시스템에 잘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참조로 그냥 제가 넣어봤어요. 북한 이탈 주민이 이제 남한에서 몇 명이나 계신지 강의 들으셨으니까 뭐 그 정도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그 저희 한 3만 명 좀 넘게 있습니다. 지금 넘게 있고 보면은 이제 추세를 보시면 이게 총계고 여자 남자인데 특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어떻게 최근에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예전에는 한 뭐 2,000명이 넘었던 1년에 2,000명 넘게 들어온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1,500명 이하, 한 1,200명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년 1,000명 이상씩 들어오니까 꽤 많은 숫자로 뭐 작은 숫자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 적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뭐 북한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국경 단속이 심해져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여자들이 많아요. 남자들보다. 예. 여자들이 뭐 전체 보면은 한 1,000명 되면은 여자분들의 숫자가 남자분들의 숫자는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 여자분들이 보다 이제 시장 활동이나 일무역 이런 거에 더 많이 참여를 하세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탈북에 대한 동기도 이제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이제 연구 목적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요. 경제학 전공자이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경제학과 관계없다 나는 하신 분. 좀 높게 들어주세요. 예. 그래서 좀 경제학 아니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뭐 계량 모형이 나오고 뭐 패널 분석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뭐 수식보다는 그 수식이 의미하는 바 이거를 위주로 이제 인투이션 위주로 좀 가능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제도 하에서 살아왔고 또 이제 지식도 부족하다는 여러 증거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이 남한 금융 제도에 적응하는데 어렵겠다. 이거는 굳이 뭐 이런 연구를 안 하더라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연구가 있어야지 어떤 방향으로 이제 그분들을 지원할지, 어떻게 어떤 부분이 약한지, 어떤 행태를 갖는지 보다 이제 엄밀한 그 에비던스를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 이런 연구가 이제 없었어요. 왜냐하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신용 생활, 신용 관리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이제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 연구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처음 시도된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신용 정보 데이터라고 아시죠? CB 데이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뭐 신용 등급이나 연체나 이런 정보들이 담겨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 신용 정보 데이터에서 그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과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과 가장 유사한 특징을 가진 기존 주민들 이 두 집단을 추출해서 비교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패널 데이터로 그러는데요. 여기 이제 경제학 전공 안 하신 분도 계셔가지고 패널 데이터가 뭐예요? 이렇게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 패널 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 크로스 섹션 데이터라고 해서 서베이처럼 여러분 뭐 그 2020년 뭐 예를 들면 총선이 있나요? 뭐 그런 선거 있으면 정당 지지율 조사하잖아요. 한 시점에서 그런 걸 크로스 섹션 한 시점에서 한 데이터 분석한 거를 크로스 섹션 데이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올해 여러분 뭐 아까 보신 금융 이해력 조사 같이 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금융 이해력이 얼마냐 이렇게 한 시점 조사하는 걸 크로스 섹션 데이터라고 그래요. 또 하나 데이터 포맷은 이제 타임 시리즈 시계열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라는 거는 여러분 이제 한국은행 GDP처럼 계속 시기별로 데이터가 이제 쌓여가는 거죠. 1990년에 우리나라 GDP는 얼마고, 91년은 얼마고, 93년 얼마고, 이게 T가, 타임이 이제 들어가면 시계열 데이터가 됩니다. 이 패널 데이터라는 건 뭐냐? 패널 데이터라는 거는 이 두 가지 특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개인 한 명이 2010년에 신용등급이 1등급이었어요. 2011년에는 2등급이 될 수 있죠. 3등급으로 또 올라가고 4등급으로 내려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 한 개인에 대해서 시간에 따른 변화 추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런 걸 패널 데이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개인의 어떤 시간에 따른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쭉 추적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데이터 정보량이 많고 분석이 유용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집단을 추출해서 7년간 추적을 해봤어요. 이 7년 동안에 이분들이 어떻게 신용 상태가 변화가 있는지 이걸 가지고 분석한 게 이 페이퍼의 내용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이제 저희가 사용한 거는 2010년 기준에서 3,000명을 추출했고요. 그 다음에 그 북한 이탈 주민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집단을 대조군으로 추출해야 되잖아요. 대조군은 200만 샘플 중에 3,161명을 똑같이 추출했습니다. 가능하면 이 북한 이탈 주민과 유사한 특징을 갖는 사람들을 추출한 거죠. 200만 샘플이란 거는 저희 국민 4천만 중에 랜덤하게 200만 뽑았기 때문에 사실 전 국민에서 추출했던 거랑 이제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측면에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과 그 대조군이 똑같냐? 이 6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득 수준이 똑같은 사람을 뽑았어요. 그 다음에 성별, 연령, 신용등급, 신용거래기간. 신용거래기간이란 거는 뭐냐면 여러분 신용카드를 단순히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계좌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나 대출 등 신용활동을 처음 시작한 시간부터 기간이죠. 그걸 신용거래 기간이고요. 북한 이탈 주민 이게 길까요? 짧을까요? 짧겠죠. 왜냐하면 남한에 입국한 이후부터 신용활동, 그 다음 입국 이후에 바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입국 이후에 신용카드나 대출을 받은 이후부터 시작하니까 짧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뭐 신용정보량, 이 6가지 특징이 이제 비슷한 집단 3,161명을 추출했다는 겁니다. 방법은 이제 이 성향점수 매직법인데요. 아주 그 신기한 매직 같은 방법이에요. 정말 제가 또 놀랐어요. 이거. 이 방법을 통해서 6가지 기준을 가지고 추출해 보니까 이제 이런 분포를 받게 됐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이탈 주민은 남자가 많다고 했어요. 여자가 많다고 했어요. 여자가 많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의 우리 샘플에선 여자가 이렇게 65% 많습니다. 70% 차지하고 남자 30% 밖에 없는데 전체 200만 샘플에서는 당연히 반반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추출한 샘플에서는 이 3,000명은 북한 이탈 주민과 똑같이 이렇게 추출했다는 거죠. 일단 성별에서 연령도 이제 북한 이탈 주민 같은 경우는 젊어요. 훨씬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탈북해서 여기까지 오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주로 30대나 40대가 많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의 이 특징이.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원래 200만 전체 주민 같은 경우는 40대까지 비슷하다가 50대부터 이렇게 줄어드는 건데 훨씬 이제 북한 이탈 주민 같은 경우는 20, 30대 비중이 훨씬 높죠. 그래서 우리 추출한 대조군도 이와 비슷한 분포로 추출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성별과 연령이 비슷한 분포를 갖고요. 그다음에 신용등급도 2010년 기준으로는 똑같은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남한 전체 주민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이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1, 2, 3등급 비중이 높고 4, 5등급 비중은 약간 더 높았지만 이 저신용자 비중은 낮습니다. 하지만 북한 이탈 주민은 여러분 예상하신 것처럼 그 고신용 등급 비율이 낮아요. 거의 1등급은 거의 없고 제일 많은 게 이제 5등급이나 4등급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 샘플도 똑같이 그 비중에 맞춰서 샘플링을 했습니다. 200만 중에서. 그래서 비슷하다는 거죠. 성격이. 소득도 이제 맞췄습니다. 소득도. 전체 주민 같은 경우는 소득 기준이 2천만, 4천만 원 비중이 제일 높아요. 근데 북한 이탈 주민은 소득이 낮겠죠. 남한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2천만 원 미만 비중이 높습니다. 고소득 비중은 낮아요. 그래서 그 비중이 맞춰서 이제
똑같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뽑은 3,161명 이것이 똑같이 이렇게 뽑았다는 거예요. 북한 이탈 주민과 똑같이. 그리고 신용거래 기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 이탈 주민은 신용거래 기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예 없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대출이나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는 기간 부분도 많고 6개월 미만이나 1년 미만인 비중이 높아요. 근데 당연히 남한 전체 주민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신용거래 기간이 제일 많겠죠. 그리고 10년 이상 하신 분들의 비중이 거의 50% 돼요. 하지만 저희 샘플은 북한 이탈 주민처럼 남한에 거주하지만 신용거래 기간이 짧으신 분들, 어떤 대출이나 이런 카드를 안 만드신 분들, 그런 분들 꽤 계세요. 네, 그런 비중 위주로 이제 똑같이 뽑았다는 거죠. 마지막 이제 6번째는 정보 부족.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런 시위사, 신용정보사에서 신용등급을 부여할 때 아예 신용등급을 부여하기 어려운 집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처음 대학 들어갔을 때 그 전에 전혀 신용 기록이 없잖아요. 뭐 대출을 받은 것도 없고 뭐 세금을 납부한 기록도 없기 때문에 정보 부족군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보 부족군은 전체 주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지만 북한 이탈 주민은 그렇게 이제 정보를 신용등급 판단할 정보가 부족한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정보 부족군 비중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3,161명 북한 이탈 주민하고 북한 이탈 주민과 나이도 같고 성별도 비슷하고 그런 분포를 가진 똑같은 쌍둥이 3,161명을 뽑은 거예요. 이 두 집단은 뭐 그 외에 이 통제하지 못한 여러 변수도 있겠지만 그거 외에 가능한 저희가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북한 이탈 주민처럼 상대적으로 젊고 저소득이고 여자 비중이 높고 신용거래 기간이 짧고 정보는 부족한 이런 남한 전체 주민 중에 가능한 쌍둥이를 찾아서 똑같은 동수를 뽑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똑같겠죠. 이 두 분들. 예. 북한 이탈 주민하고 남한 사람. 근데 7년 동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용 행태가 변화됐는지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예.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분석 크게 이제 3가지를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가진 데이터는 이제 패널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들의 신용 등급의 변화, 시간에 따른 변화, 뭐 아니면 연체율의 변화, 이거를 다 추적을 할 수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복잡한 방법을 안 쓰더라도 단순히 이제 기초 통계량 그 추이만 보더라도 이런 특징 차이가 있구나 이거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신용 관리와 관련된 변수들의 추세를 먼저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분들이 얼마나 연체를 하는지, 그리고 그 연체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신용 관리 정도를 체크하기 때문에 1일 이상 연체는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연체는 이제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의 정의는 이제 뭐 다른 정의도 있지만 신용카드 및 대출이 이제 90일 이상 연체가 됐을 경우죠. 이렇게 90일 이상 연체가 되면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뭐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든 뭐하든 막으셔야 돼요. 3개월 연체는 안 돼요. 되면은 바로 채무 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신용 활동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다 심각한 수준의 연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핵심 변수로 봐서 이제 추이를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약간 통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두 집단 간의 그 차이에 대해서 통계적인 차이가 유의한지 안 한지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분석할 때 단순히 이 북한 이탈 주민 평균하고 대조군의 평균을 빼는 시계로 비교하지 않고요. 여러분 이제 경제학과 하면 아실 텐데 이제 약간 이중차분법의 방법을 썼어요. 뭐냐면 1년 동안의 신용 연체율의 차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대조군의 평균적으로 1년 동안의 연체가 10에서 15가 됐어요. 5가 늘었어요.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은 20에서 30이 됐어요. 10이 늘었어요. 그러면 요 연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1년의 차이, 이 차이의 차이를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나요? 그래서 1년 단위의 두 집단 신용 변화의 차이를 다시 빼줘가지고 이중차분 이제 두 번 차분 해주는 거, 그 차이가 유의한지, 그 차이가 유의하면 두 집단의 이제 신용 등급 어떤 관리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걸로 저희가 테스트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거는 뭐냐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회귀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경제학과 아니신 분들은 이제 회귀 분석이 뭔지 좀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제 회귀 분석의 장점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단순히 두 변수만 저희가 비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연체 건수다. 연체 건수에 대해서 두 집단과 비교하는 거예요. 뭐 채무 불이행이다.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두 집단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변수들은 통제를 못해요. 나이나 이런 거 통제 못하고 쉽게 하면 두 변수의 평균값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회귀 분석이라는 거는 사실 뭐 연체에 영향을 미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뭐 나이도 있겠고, 뭐 그 사람들 소득도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도 통제를 하고도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회귀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서 해봤습니다. 자, 결과가 궁금하시죠? 궁금하세요? 네. 자,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그래프로 본 건데요. 이제 그래프로 딱 보더라도 이제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보면 이게 이제 연체 건수고 이게 채무 불이행 건수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비슷한 단계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되나요? 차이가 커지죠, 그죠? 예. 차이가 이제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되는데 이 연체 건수 같은 경우는 한 2015년쯤 되니까 어떻게 돼요? 차이가 사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채무 불이행은 어떻게 돼요? 보다 좀 심각한 연체죠, 이건. 이것도 수렴하긴 하는데 차이가 여전히 격차가 존재를 하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사에 들어오면 처음엔 신용관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런 금제도 모르기 때문에 차이가 벌어진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어떤 관리 정도가 수렴하는구나. 하지만 보다 심각한 연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한다? 여전히 차이를 유지하는구나. 이게 이제 이 그래프가 이제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차이를 한번 보는 이제 그 통계 검증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보면 1년 후 이후에 연체 건수의 차이를 보면 1년 후 이후에 보면 뭐 이렇게 0.1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2년 후, 3년 후 이 차이를 보는 거예요. 북한 이탈 주민의 변화 이렇게 점점점 작아지죠. 요거 또 대조군도 이 차이가 있어요. 이 두 차이를 빼준 겁니다. 빼준 이 값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값이냐, 유의하냐 이걸 봤을 때 보면 여러분 이제 이 T-테스트라는 거를 여러분 T-스타티스틱이라는 거를 보면 이게 높으면 유의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낮으면 유의하지 않은 거예요. 유의하다는 건 뭐냐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면 5년까지는 차이가 있어요. 이 그래프에서 보는 거랑 같아요. 5년까지는 두 연체 건수의 차이가 있는데 6년 되면 이게 0.03이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차이가 어떻게 된다? 사라지는 거예요. 6년 되면 이 그림에도 마찬가지 보이잖아요. 6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림 수렴을 하게 되는 거 보입니다. 6년 후에 수렴하는 걸 보여요. 근데 채무 불이행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차이가 계속 이제 지속이 된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줄어들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연체를 여러 개 하거나 아니면 장기 채무가 있어서 채무 불이행에 빠지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오시기는 좀 어렵구나. 이런 거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요 이유 중에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일단 이렇게 간단한 통계 분석 가지고는 다른 요인들은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 이 정도밖에 알 수가 없는데요. 그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요 원인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 중에 이 그래프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봤는데 여러분이 신용등급이 좋아서 그 1금융권 시중은행들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땡땡머니 이런 데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하죠. 그죠? 거기는 훨씬 더 금리가 높잖아요. 예, 금리가 높고 뭐 그런 데는 뭐 심지어 그런 데에서
대출을 받은 기록 자체가 신용 등급에도 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안 받는 게 좋은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고신용자들이에요. 고신용자들이라는 거는 보통 신용 등급이 1에 3등급까지 사람들을 고신용자들이라고 그러고, 이제 저신용자는 이제 7에서 10등급까지 저신용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신용 차주라는 것은 이제 빚을 낸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제2금융권을 이제 이용한 비중을 이제 그린 거예요. 제2금융권이란 거는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이제 여러분을 많이 유혹하는 곳이죠. 이곳이 카드사, 카드 현금 대출 받으세요. 예. 할부사, 저축은행, 대부업 이런 데는 가능하면 이제 안 받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이제 고금리 대출을 받은 비중인데, 당연히 이제 저신용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습니다. 높은데 여기 기존 대조군은 30%밖에 안 돼요. 그래도 북한 이탈 주민 같은 경우는 이런 북한 이탈 주민 중에 저신용자 같은 경우는 60% 넘는다는 거죠. 이게 뭐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뭐 저신용자니까 은행에서는 대출받기 어려우니까 뭐 이렇게 갔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관심 가질 게 이건데요. 요거 1회 3등급이면은 1금융권 대출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이 보면 기존 남한 주민 대조군인 경우에는 이제 5% 미만이에요. 이런 1회 3등급 가진 사람이 고금리 대출을 받는 비중은.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해요? 북한 이탈 주민 같은 경우는 15%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 비중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북한 이탈 주민은 단일은행 제도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금융권에 대한 이해가 잘 부족해요. 그래서 그냥 어디서 대출을 해줍니다. 워낙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제 북한에 계실 때는 금리가 어떻다고요? 월 금리가 뭐 10%가 15% 막 이렇게 되니까 뭐 땡땡머니 이런 데서 25%에 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금리가 너무 싼 거예요. 사실은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쉽게 그런 대출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출 고신용 차주의 고금리 대출 비중이 이제 3배나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런 분들한테 제대로 된 금융 교육만 된다면 여러분 그런 데 가면 안 되고요. 그런 데 가면 여러분 신용 이력이 안 좋습니다. 일단은 대출을 받을 일이 있다면 1금융권을 가세요. 이 정보만 있더라도 이분들이 이제 보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금융 지식이 부족한 것이 이런 어떤 연체나 앞에 보여드렸던 이런 연체나 이런 것의 어떤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거에 한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수식이 나오니까 좀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데요. 이게 이제 패널 분석입니다. 패널 분석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패널은 이제 I랑 T가 있어요. I는 각 개인들, 아까 말씀드렸던 3,161명이면 각 개인들의 신용에 대한 정보들, 뭐 소득이 나이, 뭐 이런 정보들이 T에 다 있는 거죠. IT 이렇게 적힌 거 보시면 이제 이게 패널 분석 모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이제 신용 관리에 영향을 저희가 신용 관리 변수는 이렇게 두 가지를 잡았어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듯이 연체 건수랑 채무불이행 건수. 요 건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저희가 이제 계량해서는 이걸 통제한다고 그래요. 그럼 변수를 넣어서 통제한 상태에서 이 더미 베리어블, 그러니까 즉 북한 이탈 주민인지 아닌지 여부가 유의한지 아닌지 이 베타2 값으로 이 차이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신용관리 정도의 차이. 이게 만약에 유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여기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안드로메다로 가지고 좀 그러신데 이 베타2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표에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모형은 요 변수가 키 변수입니다. 이 변수가 유의한지 아닌지 통계적으로 그걸 보는 게 첫 번째 모형이고요. 두 번째 모형은 뭐냐면 차이가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요인이 이런 차이를 주는지 결정 요인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과 대조군을 별도로 패널 모형을 돌렸어요. 돌려가지고 어떤 요인들이 신용관리 정도를 결정하는지를 봤는데요. 저희가 키 변수를 본 게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연령은 이렇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연령.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의 연령이 다양하잖아요. 연령이 30이다. 그러면 30인데 여러분이 25살에 신용카드를 만들었어요. 아니면 25살에 대출을 받았어요. 집을 사기 위해서. 그러면 신용거래 기간은 몇 년이 되죠? 신용거래 기간은 여러분 나이가 30인데 25살에 만들었으면 거래 기간은 어려운 건 아닌데 25세 만들고 여러분 30이 됐다고요. 그러면은 예 5년이죠. 5년이고 나이는 여러분이 이제 그러면 비신용 활동 기간은 당연히 25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두 변수를 다 모형에 넣어서 분석을 하면 좋은데 이렇게는 패널 모형 리그레이션 모형에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개가 완전 리니어한 관계를 갖잖아요. 선형 관계를 갖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커지면 이게 작아지고 이게 작아지면 이게 커지는 이런 변수는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에 우리가 핵심 변수는 이거예요. 신용거래 기간이 길수록 신용거래 기간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신용거래 기간이 길어지면 뭐가 돼요? 금융지식도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융지식을 매제하는 프락시로 사용하는데 요거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인 경우는 비신용 활동 기간이 길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체류 경험에 대한 대리 변수인데 이걸 동시에 다 넣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모형에. 그래서 요거는 이 더미 베리어블, 30대냐, 40대냐, 50대냐 이런 더미 베리어블을 통해서 넣고 그래서 요거 하나는 신용거래 기간이고 이거는 이제 연령. 나머지 변수를 통제를 해서 과연 두 집단에서 어떤 요인들이 신용관리 정도의 차이를 갖는지 이걸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궁금하시죠? 결과. 네. 궁금하시죠? 네.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자, 결과 이렇습니다. 아까 당연히 그래프에서 보여준 거랑 패널 모형에서 보여주는 거랑은 사실 결과는 같아야죠. 같은 데이터를 쓴 거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을 통제를 했다는 거예요. 연령도 통제를 하고, 성별도 통제를 하고, 소득도 통제를 하고, 수도권 거주 여부, 자영업, 미취업자, 이런 여러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이 두 변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본 겁니다. 첫 번째 모형에서는. 여기 보다시피, 이 연체 건수는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 높을수록 낮을수록. 예, 낮을수록 좋죠. 높다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연체 건수가 많아지는 거니까. 근데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에는 연체 건수가 유의하게 양으로 어떻게 해요? 유의하죠? 예, 유의하다고 이 별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리그레이션 볼 때요, 다른 건 볼 거 없고 별이 몇 개 찍혔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별이 몇 개 찍혔어요? 3개씩 찍혔잖아요. 그죠?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좋은 게 아니라 이 변수에 유의하다는 거예요. 2개 찍히면 좀 덜 유의하고, 하나 찍히면 조금 더 덜 유의하고, 안 찍히면 이제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건. 알겠죠? 여러분, 이거 알면 계량 수업의 절반 아신 거예요, 벌써. 예. 계량할 때 뭐만 보면 된다? 별만 보면 돼요, 별. 예. 그래서 이 별이 굉장히 많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찍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이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인 경우는 유의하게 모든 모형에서 연체 건수가 됐건 채무 불이행 건수가 됐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제 이보다 더 중요한 이제 얘기인데요. 그러면 높다는 거는 아까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했고 T-테스트 결과에서 높게 나왔고 통지를 하더라도 높다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 도대체 그러면은 어떤 요인들이 이런 연체나 채무 불이행의 요인을 주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돌렸어요. 아까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과 그걸 합쳐가지고 그 북한 이탈 주민인 경우에 높냐 이걸 봤는데 따로 돌렸을 경우에는 이렇게 연체 건수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기존 주민들의 돌린 결과고요. 계량 리그레이션 모형을 돌린 결과고 이거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돌린 결과.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서 기존 주민을 돌린 결과, 북한 이탈 주민들을 돌린 결과입니다. 일단 굉장히 좀 결과가 재밌어요. 예. 제가 이제 여러분이 제 강의 학생이라면 그냥 테이블 주고 해석해라 이런 문제 낼 텐데요. 자, 해석을 제가 해드릴게요. 하나씩.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신용거래 기간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신용거래 기간이 늘수록 연체나 채무 불이행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용거래 기간은
뭐의 프락시로 쓴다고 했죠, 제가? 뭐의 대리변수로? 지식의 대리변수니까 신용거래 기간이 늘을수록 금융에 대한 경험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연체나 채무불이행 변수는 낮아질 거다. 이거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자, 낮아져요. 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플러스네요. 근데 자, 일단은 채무불이행은 나중에 생각하고요. 연체만 먼저 봅시다. 자, 보면 신용거래 기간이 이제 1년, 여기 패널이니까 이제 분기마다 늘어날수록 낮아지는데 여기는 별이 있죠. 여기 별이 있어요, 없어요? 별이 없잖아요. 별이 없으면 안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근데 북한 이탈 주민인 경우에는 다 뭐가 있어요? 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연체 건수는 남한 대조군에 비해서 더 빨리 준다는 거예요. 북한 이탈 주민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저희가 신용거래 기간이 짧은 대조군 똑같이 뽑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남한에 계신 분들은 사회주의에 거주한 적이 없어요. 없지만 이분들은 신용거래 어떤 분들이에요? 원래 소극적인 분들이에요.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대출을 받거나 이런 거 소극적인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 비해서 어떻게 북한 이탈 주민은 강제적으로 신용활동을 참여 못한 거잖아요. 이분들은 남한에 왔을 경우에 더 빨리 적응한다는 거예요. 더 빨리 연체가 감소한다. 이해되세요? 예. 좋은 소식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북한 분들이 빨리 러닝을 하는 거니까. 예. 그런 분에 비해서는 빨리 러닝한다니까 굉장히 굿 뉴스입니다. 여기는. 근데 여기가 이제 배드 뉴스인데요. 이게 뭐냐면, 근데 보시면 연체는 신용거래 기간이 늘수록 줄어드는데 채무불이행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사인이 플러스죠. 왜냐하면 보세요. 한 번 연체에 빠진 분들은 신용거래 기간이 길다고 해서 연체가 채무불이행이 줄어들까요? 한 번 내가 장기 연체에 빠져서 채무불이행자가 돼버렸어요. 그럼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남한 분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한 분들도 원래 플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남한 분들도 플러스가 나오죠. 여기 플러스가. 근데 북한 분들은 더 플러스고 뭐가 많아요? 별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북한 이탈 주민 같은 경우는 한 번 연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부주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채무불이행은 보다 뭐와 더 관계 있어요? 상환 능력이랑 관계 있어요. 본인의 상환 능력. 근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이 결과에 북한 이탈 주민 같은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채무불이행에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이 엄마 아빠랑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도 전화해가지고 아빠 나 큰일 났어. 이제 3개월 카드 연체돼가지고 큰일 났어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그래도 도와주시겠죠. 예. 근데 북한 이탈 주민은 이제 그렇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적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아무튼 원래 이게 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되면은 신용거래 기간 관계 오히려 늘어날수록 더 이제 헤어나기 어려운데 북한 이탈 주민은 더 어렵다. 이제 이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또 하나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제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기존 주민 같은 경우는 남성이다. 이 사람이 남성일 경우에 더 유의하게 연체 건수에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안 줘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연체. 중요 변수가 아니란 거예요. 별이 없으니까 안 봐도 돼요. 근데 재밌는 건 북한 이탈 주민은 남성일 경우 어떻게 된다? 예. 남성일 경우에 훨씬 더 연체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남한 사람은 남성이라도 여성이건 연체 건수에 큰 영향이 없는데 북한 이탈 주민 남성인 더 신용관리 못한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예. 예.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A+입니다.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지만 여러분 이제 중에 몇 분 들어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시장화가 많이 진행됐다. 그래서 시장 경제 활동에 남성이 많이 참여할까요? 여성이 많이 참여할까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참여합니다. 남성은 보통 공식 직장에서 일하고 그다음에 군대에 사는 기간이 10년이 넘어요. 때문에 이제 이런 경제 활동을 영해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탈북자분들 여러 번 만나봤는데 북한 이제 남성 탈북자분들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중에 이제 직업을 가지신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물어보니까 거기가 10%는 안 돼요. 그럼 다 뭐 하다 오셨어요? 하면 군대 제대하고 바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활동을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남성인 경우에 훨씬 더 그 채무불이행에 대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연체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둘 다 남성인 경우에는 높지만 이 둘 다 이렇게 유의할 경우에는 그 변수의 크기를 봐야 돼요. 크기를 보니까 남성이면 한 0.058 정도 큰데 북한 이탈주민이 어때요? 그거보다 4배나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남성일 경우 신용관리를 못한다 이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것도 재밌는 건데요. 이제 50대인 경우에 남한인 경우에는 50대가 되면 더 신용관리 잘하겠죠. 경험이 더 많이 생기니까. 근데 북한 이탈 주민은 오히려 플러스라는 거 이거 유의하지 않지만 여기서 플러스로 나옵니다. 여기도 이제 여기서도 플러스 나오는데 북한 이탈 주민 왜 그러냐? 나이 들어서 이렇게 남한 사회에 들어오시면 더 어떻게 될까요? 러닝 바이 두잉 될까요? 더 어렵다는 거예요. 남한에 왔을 경우에 더. 그리고 이것도 하나에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자영업 동입니다. 자영업. 북한 이탈 주민이 그 자영업 그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 자영업일 경우에 남한 주민 마찬가지로 연체가 될 가능성이 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식당 열어가지고 여러분 골목 식당 이런 거 보시면 잘 되는 식당보다 안 되는 식당도 많잖아요. 그죠? 자영업 하실 경우 연체가 더 높아요. 근데 북한 이탈 주민은 더 훨씬 높다는 거예요. 남한 사회 적응도 잘 못하는데 거기다 자기 사업까지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연체에 빠질 확률이 더 훨씬 높아진다. 이런 게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게 이제 패널 분석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학생이시고 또 이제 경제학과 하시면 꼭 계량 꼭 열심히 하셔가지고 분석하시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예, 그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신용거래 기간, 성별이 영향이 이제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그 자금 유출 금액 상의 실수나 금융 지식 부족의 연체는 이렇게 해서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 대조군에 비해서 신용거래 기간,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금융 지식이 더 쌓이면 쌓일수록 더 빠르게 감소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건데 상환 능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금융 지식보다는 이 채무 불이행인 경우는 이런 거는 이제 쉽게 해석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원래가 이제 신용거래 기간이 길어질수록 함께 늘어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남한 주민도 늘어나요. 북한 이탈 주민은 대조군에 비해 채무 불이행이 더 빨리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은 한번 채무 불이행 상황에 빠지면 거기서 이제 다시 헤어날 능력이 부족하다, 상환 능력이. 그래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채무 일행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신용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초기에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제 이런 시사점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제 기존 주민 기존 남한 주민인 경우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죠. 근데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은 장기간의 군복무 등 이제 비공식 경이죠. 이제 시장 경제 활동이죠. 참여 경험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되는 이제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서 특히 연체 건수가 이런 관리를 잘 하기 어려워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정치 시사점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연구 결과를 좀 요약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북한 이탈 주민은 이제 사회주의 거주 경험. 그분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제 이런 거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제 결과겠습니다. 그래서 이인해서 이제 금융지식이 부족 등으로 정착 이후에 신용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이제 이 연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 대조군에 비해서 연체 채무 불이행 건수가 높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일 신용 등급에서도 고금리 대출 이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신용거래 기간이 증가할수록 연체는 이제 더 빨리 감소한다. 그래서 신용관리 정도는 이제 늘어나지만 한번 이분들이 이제 더 심각한 연체라고 볼 수 있는 채무 불이행에 빠질 경우에는 그게 오히려 더 증가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이 연구의 한계점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 연구는 아까 이제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용정보 데이터만 이용했어요. 그래서 자산 이런 거는 없어요. 자산, 이 데이터 안에. 자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빚 갚는데, 인컴, 월급만 가지고 갚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 사람 월급이 뭐, 예를 들면은, 150만 원밖에 안 돼요. 알고 보니 강남에 땅이 있네? 그러면 그분, 연체가 될 가능률이 어떻게 될까요? 훨씬 줄어들겠죠. 그래서 자산에 대한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게 빠져 있고, 가구 정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남한에 무슨 친척이 있다든거나 아니면 뭐 그분이 결혼을 하셨다거나 남한 사람과 결혼을 했다. 이런 경우에 훨씬 더 연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런 가구 정보들은 또 이 데이터에 없기 때문에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차적인 처음 연구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분석 결과 보여드렸는데요. 결과 완벽하기보다는 이 결과를 좀 더 강관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데이터를 더 보강해가지고 후속 연구를 진행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정책적 시사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이제 금융 포용성, 아까 이런 연체나 채무 불이행하면 금융에서 배제된다고 그랬잖아요. 배제시키지 않고 이분들을 같이 이제 포용하기 위해서는 이들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금융 교육이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은행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주최한 곳이 이제 경제교육실인데 여기서도 이제 하나원에 가서 금융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어떤 이제 단순히 이론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제2금융권에 대한 인식을 준다거나 아니면 연체했을 신용 나중에 이제 관리, 등급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나 이런 실제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이 적응센터에 하나센터라고 있어요. 이런 등에서 개별 금융 상담을 강화하고 예를 들면 취약계층 지원 정책 할 때 북한 이탈 주민은 이런 사회주의 체제에 왔기 때문에 보다 특별한 이제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이게 굉장히 좋은 정책을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제 통일부에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오면 미래 행복 통장이라는 거를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일정 취업을 해서 가령 매달 일정 소득액을 저금을 하게 되면 그 저금액과 매칭이 돼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 대신 조건이 있죠. 몇 년 이상 계속 직장이 있어야 되고 이런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그거대로 이제 서브시디를 주는 그런 통장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분들이 아까 요구불예금이 뭔지 모른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금융 활동을 통해서 금융 지식도 획득하게 되고 아까 이제 자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산 형성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소개시켜주지는 않았지만 이런 북한 이탈 주민 이런 연구 말고도 이런 이민자 연구 이런 거 보면 이분들이 어떤 금융 이제 이주한 나라의 금융시장에 빨리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그분들의 어떤 적응 정도가 높아진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분들이 남한 금융시장에 잘 적응, 물론 잘못된 금융, 오자마자 2금융권 이렇게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1금융권 위주로 이런 자산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연구가 더 많이 돼야 되겠어요. 제가 한 연구가 아니라 이런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 적응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 진행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데이터, 요즘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런 정보를 결합하는 거에 굉장히 법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호가 잘 되고 있는 미국은 오히려 더 이런 연구를 굉장히 좀 장려를 많이 해요. 국가 차원에서.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북한 이탈 주민이나 남한 주민에 대해서 제가 이제 관련 패턴을 그림 보여줬지만 개인 신용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 분들의 정보를 다 에그리게 시켜가지고 합쳐가지고 평균의 값을 보여주기 때문에 전혀 개인 정보가 드러날 건 없거든요. 그래서 공익적인 목적으로는 이런 이제 다양한 정보들이 결합해서 이분들이 과연 어떤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 방향을 했는지를 정확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도 이런 거는 단순히 연구자 개인이 하긴 어려워요. 여러 이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해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더 강관성 있는, 더 믿을 수 있는 연구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